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41회 ADSP 합격을 위한 오늘 특별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시간 남짓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김계철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오늘 수업의 교환은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가 한 1600문제 정도 되는데요. 그 중복 문제 없애고 일반적인 추세, 유형 반영을 해서 600문제의 문제풀이 영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상 지금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이 문제풀이 영상 여러분 10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부연을 약간 설명드리자고 한다면은 여러분 현재 해당되는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도서 구매 리뷰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우리 교환 그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1과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과목 확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은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이해 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해당되는 교환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해당되는 각 목차별로 별표, 유의, 유념하시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데이터와 정보 파트에서는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DIKW, 데이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과 지혜, 이걸 계층 구조로 파악해 보는 게 바로 DIKW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린 개별 데이터를 크게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특성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와 지식을 구별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그 지식의 습득 유형에 따라서 암묵지와 형식지를 구분하게 되고 이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 4가지가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차시부터 해서 출제 유형이 바뀌었죠. 그동안에 선택형 또는 단답형이 있었지만 단답형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1과목 데이터 이해 파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2과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게 영향을 받은 건 3과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출제 유형이 약간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었겠죠. 첫 번째는 우리 40회차 문제 3과목이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느끼는 이유는 2가지를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기출문제 재반영률이 우리 한 30%에서 20%의 재반영률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40회차 할 때는 이 반영률이 상당히 좀 떨어졌었고요. 또한 출제 빈도수가 높았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출제 회독수가 떨어지는 문제가 출제됐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보기를 다른 형태로 해석해서 보기 문제가 등장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교환 다운로드 받으셨는데요. 해당되는 목차, 별표 중심으로 학습하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출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문제 주기적 출제 유형을 바라보게 되면 이번에는 DIKW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패턴은 DIKW 사례를 구분하게 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이것은 데이터야 또는 정보야 지식이야 지혜야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해석이 필요하다? 예측된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연필을 사야겠다. 바로 지식에 해당되는 출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의 특징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암묵지와 형식지는 지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암묵지와 형식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객관적 사실로서 데이터의 특성,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정성적과 정량적 데이터로 구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1600문제가 있고 해당되는 오늘 수업에 사용되는 내용 등은 바로 그동안의 주기적 특성을 파악하게 되고 이번 차시에 등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데이터 크기 하는 문제, 순서별로 나열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이유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는 그 크기에 따라서 데이터 분석 난이도도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굳이 스몰 데이터, 하드브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몰 데이터, 엑셀로도 충분히 가능하시죠.
따라서 데이터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그래서 출제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와 같은 단답형 문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와 같은 단답형 문제가 객관형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언어 문자, 계량화시킬 수 없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는 정성적 데이터라고 하죠. 이렇게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를 구분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분석 기법이 서로 다릅니다. 이 구분점 때문에 시험 문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저는 이번 다섯 번째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을 네 가지로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통화도 있고 표출화, 내면화, 연결화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형식지가 암묵지로 바뀌는지,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바뀌는지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해당되는 암묵적 지식이 형식지로 바뀌는 단계를 우리는 표출화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2번 출제가 되었고, 어떤 주기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이 암묵지와 형식지의 상호작용 네 가지 출제 포인트를 이번 차시에 출제 가능성 확률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와 정보 파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과목과 2과목은 시험 문제 유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정되어 있는 득점이 가능한 것이 바로 1과목과 2과목의 특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정의와 특징이고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여러분 같이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환을 보시면 40회 문제도 등장합니다. 이 점도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특징 파트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각양각색의 우리 기업에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표준화시켜서 저장소를 우리는 DW,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하게 되죠.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부분 집합,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곳을 우리는 데이터 마트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DW, 데이터베이스에서 DW 이동할 때 실시간으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일정 주기 또는 주,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시간이 필요하게 되죠. 하지만 당장 분석하고 싶을 때 그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와 DW 중간에 뭐가 있냐면 데이터 레이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레이크, 그다음에 DW 또는 데이터 마트 이 네 가지를 데이터베이스 계열이라 하는데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한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자, 해당되는 출제 유형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결국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우리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자면 남자, 여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남성, 여성 또는 피메일, 메일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데이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DW에 저장하게 되면 분석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열변수를 동적으로 표준화시켜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남자, 여자 또는 메일, 피메일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 그 저장소를 우리는 DW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중간에 데이터베이스와 DW 사이에 우리 당장 분석할 수 있는 저장소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저장소 이름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DW, DM은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있고 DW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특징도 서로 다릅니다. 이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네 가지 특징을 물어보게 되는 경우 난이도를 하라고 하게 되고 각각의 특징, 개별적인 걸 물어보기엔 난이도가 중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40회차 문제 때는 바로 이런 개별적인 특징을 물어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네 가지 존재하게 되고 바로 네 번째, 항상 변화되는 데이터, 체인지 데이터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던 40회차 때 문제입니다. 기존의 문제에 한 번 정도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형태에서 약간 벗어나게 되고 그 빈도수가 굉장히 희박하고 굉장히
빈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출제하게 되면 여러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속성이라는 뜻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아니라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응용 프로그램의 독립성이라는 게 올바른 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해당되는 데이터 구조를 바꾸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도 그거에 종속이 돼서 바꿔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응용 프로그램의 종속성이라고 하게 되죠. 따라서 해당되는 우리 앞에 차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응용 프로그램의 독립성은 여기 네 가지 특징 중에서 어디와 관련되어 있냐면 첫 번째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DW와 DM을 구분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DW와 DM의 구분하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로 DM은 DW의 부분 집합이고 서로 제공하는 공유 범위도 훨씬 DW가 크고 DM이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DW와 DM을 구분하는 문제 출제 확률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인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전사적으로 일관된 형식이 아닌 조직마다 다른 특성을 물어본다. 바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통합성을 물어보는 문제고 이와 같은 유형의 바로 난이도가 하에서 중으로 바뀌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데이터베이스 특성, DW의 특성, DM과 DW의 차이점, 데이터 레이크의 정의는 반드시 한 문제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유념하셔야 할 기본 규칙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다음 일곱 번째, 바로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DBMS는 서로 구분해야만 합니다. DBMS라는 것은 DB를 다루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DM과 DBMS는 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DBMS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변천사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관계형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RDBMS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RDBMS, 테이블, 엑셀과 같은 테이블 형태인데 그와 같은 테이블 형태로 저장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 유형, 담기에는 한계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 것이 바로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 개념을 갖고 오게 된 RDBMS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듯 해당되는 DBMS와 관련된 파생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 시험 문제는 SQLD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SQL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RDBMS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8번 문제는 SQL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D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습니다. 자, 물론 SQL이라는 것은 RDBMS를 다루고자 하는 표준 지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와 같은 SQL의 기능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DDL이라는 것은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세 가지 명령어가 존재하게 되고 우리 CAD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creator는 바로 DDL에 해당되는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8번 같은 유형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되고 우리 시험 문제 41회차 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우리 40회차 때 여러분 3과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해당되는 문제를 다 분해를 해서 조목조목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 2과목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41회차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시험을 봤던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되는 이번 41회차 때 3과목은 좀 더 꼼꼼하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활용 파트입니다. 활용 파트의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크게 유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세보도록 합니다. OLTP와 OLAP가 있고요. SCM이 있고 CRM이 있습니다. ERP가 있고 BI, BA가 있습니다. 플러스 하나가 있다면 지식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KMS가 있습니다. 이 7가지 플러스 1을 정의하는 문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틀림없이 출제가 될 겁니다. 40회차 문제에서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과 사회 기반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구분하는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면 난이도는 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해당되는 파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출제 유형은요, 이렇게 박스 안에 해당되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설명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설명한 것과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 물어보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우리 OLTP는 OLAP랑 서로 혼용시켜서 반대로 연결해서 오답 보기 출제 형태를 갖고 있고요. BI랑 BA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반대로 연결해서 오답 체크 갖고 있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비록 우리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딥러닝이라고 한다면 자, 교환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 채팅창에다 1번 올려주시면 여러분 진행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움 해결해 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이 다운로드 안 되시는 분 여러분 댓글에다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자, 여기 2번 딥러닝 파트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우리 3과목 파트 3의 데이터 분석 파트에 인공신경망이 있죠.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딥러닝과 차이점이 있다면 인공신경망에서 어닝 레이어가 2개 이상인 걸 우리는 심층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고 그걸 다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출제 유형을 첫 번째 하나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당되는 딥러닝 알고리즘 2번서부터 4번까지 존재합니다. 자, 이건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 문제고요. 적어도 2번, 3번과 4번은 모르더라도 1번에 나와 있는 SVM은 뭐예요?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도 구분하는 문제 두 번째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큰 카테고리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AI, 인공지능이 가장 큰 카테고리의 분야고요. 그 안에 우리 머신러닝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파트 안에 우리 바로 딥러닝 파트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유형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시 우리 SCM을 물어보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예상해 볼 수가 있냐면 박스를 만들어 놓고 해당되는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의 정의를 쭉 나열하게 되고 올바른 형태를 고르거나 또는 잘못된 오류 형태를 고르는 문제 예상해 본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7+1에 관련된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럼 사회 기반은요, 구분만 하도록 해요. ITS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교육행정 시스템에 나이스도 있었고요, 그죠? 이렇게 사회 기반과 기업 내부, 카테고리 구분하는 유형 외에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자, 4번 문제, BI와 관련된 기업 내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도록 해요. 유일하게 해당되는 문항, BI랑 BA를 구분하는 문제, 이 BI와 관련된 출제 유형은요, 그동안에 한 번 정도 제 기억에 의하면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체급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출제 키워드, 여러분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되는 빨간색의 출제 키워드별로 정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1, 2과목은 절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이해 파트입니다. 우리 본질적인 변화 4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진부하게 출제가 많이 됐고 절대 틀려서 안 되는 파트입니다. 자, 빅데이터 기능 4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플랫폼과 렌즈의 기능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등장 요인과 출현 배경이 있는데요. 우리 빅데이터가 출현하게 된 이유가 3가지가 있죠. 또 하나 있다면 뭐가 있나요? 빅데이터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 정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포인트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해당되는 별표의 개수는 출제 빈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별표가 많다는 것은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됐던 가중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빅데이터 특징을 물어봅니다. 우리 전수와 표본, 표본과 전수, 본질적인 변화의 출제 패턴은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과거에 빅데이터 본질적인 변화 중에서요. 우리 표본조사 과거에 했었어요. 그때는 데이터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표본조사를 가지고 서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분석 기법을 주로 많이 했죠. 하지만 데이터 저장 비용이 크게 들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복잡하지 않지만 단순한 관계를 파악해 보게 되고 거기서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표본에서 전수를 물어보게 되면 난이도는 하가 되는 거고요. 다음과 같은 1번과 같은 유형이 등장하게 되면 난이도는 하에서 중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1번 유형을 대비하셔야만 합니다.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문제와 답을 암기해서 여러분 한 번에 합격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리스크를 안고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리스크를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개념 중심으로 이런 출제 유형 중심으로 정리하시고 관리하실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가 가져온 변화로 볼 수 없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개인과 또는 기업과 정부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어쨌든 간에 근본적으로 모든 거에 효율성 또는 좋은 측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지 특정 산업에선 좋고 어떤 산업에선 나쁘다는 것은 잘못된 오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40회차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3번 문제 유의하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많은 오답률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해당되는 1번과 2번, 3번 올바른 보기고요. 4번에 나와 있는 거 굳이 모든 빅데이터는 꼭 하둡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하둡은 당연히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일 뿐이지 꼭 하둡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만 빅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점 강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번 시험에서 물론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같이 여러분과 풀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용하고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라는 건 별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A4 용지에 해당되는 별표 리스트를 쭉 작성을 하게 되고 과연 기출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건 어디 키워드에 관련된 문제일까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여러분 정리하는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해당되는 포인트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로 해당되는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렵다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되는 4번 보기는 관련이 없고요. 또 다른 오답 보기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 데이터 개방을 원인으로 뽑게 된다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정형 데이터만을 이용한다는 것도 잘못된 오답 보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에 대한 설명은 좀 옳지 않은 것, 세 가지 보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끄집어내서 객관형 문제로 딱 내기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비껴가지 않고 그 해당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게 1과목에서 6문항에서 7문항 정도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과목에서 평균 득점 분포를 보게 되면 최소 7문항 이하로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어서 학습 시간이 적다면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학습했다고 한다면 평균 득점 문항은 7에서 8문항 정도 득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1과목에는 출제 포인트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활용 테크닉 기법, 바로 7가지 중에서는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빅데이터 활용 사례 되게 많습니다. 무척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바로 연관규칙 학습이죠. 물론 파트 3 데이터 분석 파트에도 나오게 됩니다.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 시험 문제는요. 유전 알고리즘 출제 가중치가 높습니다. 다른 테크닉 기법 중에서도요.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에 임하실 때 꼭 7가지를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연관규칙이 있었고 유형 분석이 있었고 회귀 분석이 있었고 사회관계망 분석도 있었고 감정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를 미리 꼽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볼 때 7가지 중에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 봅니다. 출제 유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 또는 해당되는 기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 자, 유형 분석이 아니라 바로 최적화 알고리즘, 바로 유전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 활용 사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만큼은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자, 이 포인트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구글의 페이지 링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정형 데이터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그 중에
한 20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요소이고요. 오히려 서로 해당되는 링크 간에 서로 연관성을 더 많이 파악해 보는 것이 페이즈 링크 알고리즘이죠. 이와 같은 출제 유형도 여러분 유의하셔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인데요. 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포인트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의 시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 요인 세 가지가 있죠. 사생활 침해도 있고요. 책임 원칙의 훼손도 있고 또 하나 데이터 오용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위기 요인에 대한 통제 방안 세 가지 반드시 잘 연결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출제될 수 있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익명화란 단어도 있고요. 또는 알고리즘이스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키워드별로 해서 해당되는 파트 중심으로 문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하나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정보라는 거 여러분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정보가 있고 가명정보가 있고 익명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익명정보는 다른 데이터와 연계해서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가 되는 것이고 이 가명정보를 오픈하게 되면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있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를 어떻게 식별하지 못하도록 비식별화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 시험 문제. 그래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데이터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역시 출제 유형 이렇게만 출제가 됩니다. 책임 원칙의 훼손에 관련된 위기 요인 통제 방안이 뭐가 있다고요? 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사생활 침해에 대한 통제 방안, 데이터 오용에 대한 통제 방안이 붙게 되면 그것은 100% 오답 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사생활 침해라는 거, 우리 익명화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익명 처리하는 겁니다. 그죠? 익명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우리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걸까요? 익명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미래의 빅데이터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1과목, 2과목 보시면 3요소, 4요소, 5요소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뭉치게 되면 여러분한테 부담감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3요소, 4요소, 5요소 같은 것들은 시험 보기 하루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가고 아침에 여러분 수험장에 가셨을 때도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빅데이터 3요소라는 것은 데이터와 기술, 인력을 빅데이터의 3요소라고 하죠. 프로세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에서 IoT를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사물 인터넷에 관련된 단답형 문제가 3번 또는 4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물 인터넷이 많다는 것은 뭘까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 데이터 기반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IoT가 많아지면 인간의 개입이 최대가 된다? 잘못된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개념 문제에서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장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별표가 있습니다. 그죠? 3장에 보시면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방식이고요. 제가 생각하건대 여기 01번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는요. 우리 출제 유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가중치가 앞으로 기록될 파트가 바로 빅데이터 분석과 전략 인사이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포인트에 객관형 문제로 내기 좋은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장의 01번 여러분 41회 차에 때도 반드시 한 문제 또는 최소한 두 문제는 여기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해당되는 출제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답 보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규모에서 좌우된다? 아니죠. 데이터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로 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에 적합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데이터가 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걸림돌은 소요병이라는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기 유의하도록 합니다.
성과가 높은 기업들 대부분 데이터 기반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만 그런 모든 기업들이 가치 분석적 통찰력을 갖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가치 분석적 통찰력이라는 것은 모든 경우수, 모든 직무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모든 걸 결정을 하는 게 가치 분석적이라 하게 되고 오히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의미 있는 패턴 또는 규칙을 발견하는 거 그게 바로 가치 분석적 통찰력이라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그만큼 단시간 내에 이런 가치 분석적 통찰력을 갖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1번 문항 반드시 유의하셔야만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가치 창출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우리 뒤편에 보시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하드와 소프트 역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하드라는 것은 바로 통계학적, IT적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보기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에 맞는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분석을 많이 하고 또는 최적화하는 것이 올바른 분석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바로 1, 2번이 바로 대표적인 01번 파트에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바로 세 번째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1차원적인 분석과 전략 가치 기반의 분석, 서로 두 가지 분석을 비교해야만 합니다. 1차원적 분석이라는 것은 해당되는 업종에 관련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1차원적 분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과를 보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우리 출제 문항에서는요. 업무의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도 오답보기입니다. 하지만 출제 유형은 하나씩 변하게 되는데 바로 1차원적 분석 말고 이렇게 가치 기반의 분석은 어떤 분석을 의미하는지 바로 1번, 2번, 3번을 서로 추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치 기반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우리는 이 파트가요. 우리 앞에서 빅데이터의 가치 선정이 어려운 이유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 포인트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재조합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영어로 매시업이라고 하게 되죠.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를 엑셀에 비유하자면 엑셀 시트 1과 시트 2가 있다면 서로 교집합을 서로 매시업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가치 기반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매시업하는 재료가 바로 인구 통계, 고객 니즈, 경제사회 트렌드, 고객 니즈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 오답 보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4번에 해당되는 비닐성과는 해당되는 파트가 아닙니다. 요즘 다시 한번 맞습니다. 해당되는 보기 정답이 4번입니다. 2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오답이고요. 인구 통계학적 변화, 고객 니즈의 변화, 경제사회 트렌드 변화가 우리는 가치 기반 분석의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필요 역량 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 바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통계학과 데이터 마이닝의 차이를 물어봅니다. 두 번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요구 역량 중에서 우리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물어보게 되고 소프트 스킬이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전략적 통찰력과 인문학의 부활에서는요.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융성했던 시대랑 그 다음에 인문학이 융성했던 시대랑 서로 같다라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스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맞나라고 퀘스천 마크를 붙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하게 되죠.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우리 정형 데이터만을 하는 것은 바로 통계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데이터 사이언스의 필요 역량의 성격이 다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을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문항, 바로 네트워크 최적화는 바로 하드 스킬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장의 마지막입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미래가 있는데 가치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제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가치 패러다임이라는 것, 그 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디지털화, 에이전시, 커넥션 또는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되는 디지털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연결하는 시대, 마지막 그걸 관리하는 에이전시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해당되는 1과목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항상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다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차만 보도록 할게요. 해당되는 목차 여러분 같이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포인트만 보도록 할게요. 앞에 목차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데이터와 정보 파트에서는요, 우리 41회 때는 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형식지와 악목지에서 비롯한 4가지 상호작용 출제 포인트를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 DIKW 그 2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정의와 특징 파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계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레이크, DW, DM 각각의 특징 구분하는 문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입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베이스 7+1이 있고 반드시 출제 포인트가 3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두 번째 데이터 가치와 미래 파트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빅데이터 이해 파트에서는 본질적인 변화는 우리 시험 문제 그동안 너무 많이 출제됐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출제 포인트는 낮지만 절대 여러분 간과해서 안 되는 포인트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4가지 기억하도록 하고요. 우리 출연 배경도 3가지가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 기능 중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꼭 기억하시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빅데이터의 가치와 영향 파트에서 우리 빅데이터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이유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최근에 가치 산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해요. 자,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 파트에서는 빅데이터의 활용 테크닉 우리 7가지는 반드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 알고리즘이 나올지 모르고요. 또는 사회 건강만 분석과 감정 분석 서로 2가지 대비해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하셔야 됩니다. 또는 기계학습도 있죠. 머신러닝도 있으니까요. 그죠? 또는 회귀 분석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테크닉은 7가지 중에서 1가지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에 뭐가 있었나요?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번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명 처리도 있고요. 총계 또는 데이터값 삭제, 그다음에 범주화 또는 마스킹도 있었습니다. 이거 특징, 사례를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빅데이터 위기 요인 통제 방안 말씀드렸고요. 자, 미래 빅데이터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3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3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우리 01번 유의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재를 갖고 있다면 01번과 관련된 기출 문제는 반드시 확인하고 가도록 합니다. 예상외로 여러분 01번에 관련된 오답률이 높습니다. 꼭 여러분이 1과목에 난이도가 있다면 저는 01번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략적 인사이트 도출을 위한 역량, 하드와 소프트 스킬 구분했습니다. 아까 정답을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거 정답 4번입니다. 오답 2번 아닙니다. 교재에 보시면 인구 통계학적 고객 니즈의 변화, 경제 사회 트렌드를 매시업 시켰을 때 가치 기반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 파트죠. 빅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미래, 가치 패러다임 변화, 순서를 물어보는 것 외에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시면 41회 때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것이 바로 1과목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2과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과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해당되는 교환을 다운로드 못 받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여러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다운로드 잘 못 받으신 분은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당되는 교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를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과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과목은요, 여러분, 1과목과 달리, 물론, 우리 시험 출제용이 바뀌었다 해서 2과목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1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1, 2과목은 기존에 있던, 우리 단답형에 있던 그때 출제 이유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출제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해당되는 파트가 새로운 학문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다른 데이터 검정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유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사적인 용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새롭게 출제된 유형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2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여러분 유념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1과목보다 출제 범위가 작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 국지적인 문제, 아주 말바꾸기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과목과 달리 1과목은 2문장 가지고 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2과목은요.
대부분 문제가 한 문항을 득점하기 위해서 우리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암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과목입니다. 따라서 이 과목을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 1과목처럼 아주 약간 느슨하게 하시면 큰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목 데이터 분석 기획 파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과목은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장과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01 분석 기획의 방향성 도출 파트에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주제 유형 크게 목표, what과 방법, how에 따라서 우리는 2x2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게 되고 아쉽게도 40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따라서 41회 때는 출제 가능치가 조금 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2번과 3번이 오히려 나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우리 과제 단위와 마스터 플랜 단위에 따라서 출제 서로 카테고리 키워드가 달라요. 여러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도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 또한 뭐가 있냐면 분석 기획 시 고려사항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가용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용한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인지 반정형 데이터인지 비정형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분석 기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이 파트에서는요, 정형과 반정형, 비정형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40회 때 뭘 물어봤냐면 비정형 데이터에 관련해서 물어봤습니다. 해당되는 비정형 데이터의 사례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어요. 난이도는 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영상 데이터, 이메일 데이터 다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번 첫 시에는 뭘 예상해 볼 수 있냐면 정형과 반정형의 출제 키워드를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고 들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분석 주제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박스를 만들어서 출제할 수도 있고요. 박스를 안 보여주고 해당되는 보기 문항으로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40회 때 등장했기 때문에 가중치는 좀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관계상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을 문제를 풀다 보니까 우리 다 문제를 못 풀어본다는 거, 해설 강의를 못 해드린다는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당되는 출판사 가시면 해당되는 서평 이벤트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여러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석 방법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법론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셔야 할 파트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석 모형 프로세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퍼포스 모델도 있고 나선형 모델도 있고 프로타이핑 모델도 있습니다. 별표가 2개입니다. 이번에 등장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유 요소, 우리 교재엔 3가지가 있습니다. 고정관념도 있고요. 편향된 생각도 있고 프레임 효과도 있습니다. 자, 4번과 5번, 6번이 바로 분석 방법론 계열입니다. 특히 구조를 파악해보는 게 중요하고 40회 차에서도 두 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이 파트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크리스피 DM에서 한 문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한 문제 패턴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KDB는 크리스피 DM과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았어요. 하지만 41회 때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되는 분석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물어봅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유의하도록 합니다. 이게 바로 분석 방법론의 총론 파트입니다. 크게 우리 분석 방법론은 계층 구조로 되어 있고 최상위 계층을 우리는 페이스, 단계라 합니다. 그 밑에 하부 구조를 우리는 타스크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을 스텝이라 하게 되죠. 각각의 우리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1번과 3번 잘못된 거고요. 4번이 올바른 거고요. 오답 보기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와 같은 유형이 최근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의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의 장애 요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애 요소에 해당되는 것은 프레임 효과와 고정관념이죠. 여러분, 정답은 제가 교환에 안 넣어드렸습니다. 이거 문제는요. 자, 4번 문제가 바로 이번에 나올 차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너무 뜸했거든요. 그동안에 너무 크리스피 DM과 빅데이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런 걸 KDE가 출제하게 되면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모든 분석 방법론의 순서는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단계별로 주요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상값과 결측기를 식별하는 것은 바로 데이터 전처리라 하게 되고 아주 중요한
단계의 역할이죠. 4번 해당되는 데이터 전처리 내용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5번째 크리스프 DM에서는요, 우리 크리스프 DM은 4개의 레벨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 계층을 우리는 페이스라고 합니다. 2번째를 우리는 일반화 태스크라고 하게 되고, 3번째를 세분화 태스크, 맨 마지막을 프로세스 인스턴스라고 하게 되죠. 이 4가지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2가지 상위 계층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페이스와 일반화 태스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단계별로 다 쪼개야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5번 문항 정답은 4번인데요. 이거는 평가 단계의 태스크입니다. 자, 이와 같은 5번의 문항의 유형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각 단계와 태스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큰 어려움이겠지만 이 벽을 넘게 되면 오히려 이 과목이 1과목보다 득점 분포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3과목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1, 2과목은 확실하게 고정 포인트를 갖고 3과목에 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6번과 같이 이렇게 우리 업무 이외에 주요 태스크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순서도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모든 교재에 보시면 순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 순서를 통해서 물어보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시간상 이와 같은 출제 유형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는 분석과제 발굴 방식이 있습니다. 과연 분석과제 거리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3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향식과 하향식, 디자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 파트에서는 2문항 내외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상향식에 대한 정의, 하향식에 대한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기출문제 보시면 상향식과 하향식의 프로세스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 사고는요, 이와 같은 상향식과 하향식을 융합해 가면서 하는 접근 방식이 디자인 사고죠.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해당되는 거, 상향 접근 방식의 설명이 적절한 것은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답 보기가 중요합니다. 1번과 2번, 3번이 중요하다고요. 왜 오답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이 오답 1번과 2번, 3번 중에서 41회 때 반드시 등장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특히 3번 같은 문제에서 우리 디자인 사고의 프로세스의 수렴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상향식은 뭐예요? 발산 단계입니다. 수렴 단계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거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뭐예요? 상향식입니다. 여러분, 단어도, 영어 단어도 기억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상향 접근 방식, 우리 비지도학습 방법입니다. 왜?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 파트 3에서도 언급해드리지만 타겟 변수, 유무에 따라서 지도와 비지도학습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항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향 접근 방식은요, 이거 해결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야. 이렇게 세부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죠? 보시면 해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발굴, 하향 접근 방식에서 우리 과제 발굴 단계에서는요, 세부적인 구현 및 솔루션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결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가치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이거 반대로 하게 되면 오답보기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의 첫 번째 문제 탐색에서 여러분 해결해야 할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제가 막연하게 문제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동안에 출제됐던 출제 빈도와 출제 패턴을 보게 되고 그러면 41회 때는 이 정도 패턴, 주기성을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만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 유념하게 보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 분석과제 발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해당되는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방식을 뭐라 한다? 우리는 상향식 방식이 아니라 하향식 접근 방식이라고 하게 되죠. 여러분, 폭포수 모델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특히 4번 문제에 여러분 해당되는 발산 키워드, 수렴 키워드, 단어도 키워드, 컨버스도 키워드입니다. 우리 4번이 옳은 표현이잖아요. 특히 4번 표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1번도 마찬가지예요. 하향식 접근 방식은 새롭다는 단어와는 절대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새롭다는 단어랑 하향식이랑 서로 결부되는 문제는 100% 오답보기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자, 4장의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분석기획의 프로젝트 관리 방안이 있습니다.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분석 프로젝트는요, 5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포인트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계속 출제되는 것은 바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프로젝트에 10가지 관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는 타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타임 중에서 타임 박싱 기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에 분석과제 정의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분석과제는 프로젝트에 투입하려게 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실제 분석 프로젝트에 투입이 됩니다. 이게 바로 결과물이 분석과제 정의서고요. 따라서 분석과제 정의서는요,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작성해야만 해요. 이 분석과제 정의서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는 것지도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분석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달리 5가지 관리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인 분석 프로젝트에서 프리시전과 애큐러시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자, 트레이드오프라는 건 뭐예요? 두 요소가 상충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트레이드오프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도 증가한다. 이건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아니죠. 그죠? 서로 상충 관계가 있어서 하나를 올리게 되면 하나는 떨어지게 되는 관계, 바로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자, 분석과제 정의서요. 이거 아주 세부적으로 결과물로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정답 3번도 중요하지만 1, 2, 4번이 왜 정답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에 보시면 분석 마스터 플랜 파트고요. 우리 5장은 4장과 달리 좀 내용이 간략하게 한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 수립은 4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분석 마스터 플랜 수의 우선순위 고려 요소 3가지가 있고요. 적용 범위 요소에 3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구분하는 문제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과 ISP 관계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ISP를 물어보는 우리 단답형 문제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분석 마스터 플랜도 마찬가지죠. 얘도 단기 과제는 세부 이행 계획 세워야 되고요. 중장기 계획을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분석 마스터 플랜의 정의입니다. 얘도 일반적인 중장기 전략 계획이라 할 수 있는 IS 방법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출제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와 같은 유형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당되는 분석 과제를 우리 우선순위 고려요소 3가지가 있고요. 적용 범위 및 방식에 따른 고려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절대 틀려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분석 마스터 플랜에 말하는 데이터 분석 체계는요, 우리 데이터 분석 체계는 혼합형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어떤 단계, 특히 모델링 단계에서는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이 오답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 유념하셔야 되고요. 이게 바로 난이도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수립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석 거버넌스의 체계 구성 요소가 있고요. 여기 별표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우리 분석 진단하는 항목이 2가지가 있습니다. 분석 준비도와 성숙도 파트가 있습니다. 이 파트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분석 준비도 6개 영역이 있고요. 분석 성숙도는 3개 영역에 따라서 도입인지 또는 확산인지 또 최적화인지 이렇게 활용인지 4단계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요. 난이도가 2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이 과목에서요. 분석 방법론 계열, 여러분 되게 보기도 싫죠. 너무 많으니까. 또 하나 여기 나와 있는 분석 준비도 6개와 성수도 파트가 2가지가 여러분한테는 아주 난이도 있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분석 주제 유형, 우리 집주정인지 기능형인지 분산형인지 시험 문제 요즘 들어서 계속 가중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1번에 나와 있는 분석 거버넌스, 우리 요소 4가지로 또 구분하게 되거든요. 우리 표준화인지, 그죠? 데이터 저장소 관리인지, 이거 한 번도 우리 시험 문제에 빠진 적이 없고요. 제가 이렇게 데이터 출제 유형을 보게 되니까 제 기억에 의하면 지금까지 40회 출제가 됐는데요.
딱 3번 정도 빠졌습니다. 그만큼 가중치 있는 파트입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모든 것은 모두 고르라 했습니다. 자, A번과 우리 해당되는 A번과 우리 해당되는 D번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빅데이터 분석에서 거버넌스라는 것은 하나의 규칙, 규범입니다.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 중요하지만 오히려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목적에 부합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해당되는 D번에서는요. 어떤 생명 주기보다 폼지 관리가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중요한 빅데이터 거버넌스의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게 바로 분석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 4가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체계 요소가 4가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요소 4가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해당되는 데이터 저장소 관리에 관련된 체계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과거에는 이렇게 블랭크를 만들어서 선택형 또는 단답형 문제를 만들었지만 해당되는 앞으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박스 안에 모든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고 과연 데이터 거버넌스에 어떤 요소를 물어보는 유형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유형 데이터 인력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분산구조, 집중구조 또는 기능구조로 구분하게 되죠. 유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바로 3번과 같은 유형의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반대로 집중구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조의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 오답보기 유형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습니다.